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고 있죠.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뉴스를 보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출근 준비도 하시고 음악도 듣고 또 저녁이면 넷플릭스나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서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토스에서 출금을 하고 또 네이버에서 쇼핑하고 정말 이제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책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에 네트워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이야기해주는 책이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많은 번역서들하고 달리 우리나라 플랫폼들과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해가 쉬운 책이었어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요즘에 플랫폼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강성호 지음, 미디어 숲. 이 책은 크게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각 파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고 각 파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전통 경제학 이론과 다르게 정보혁명 속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플랫폼 경제의 하에서는 어떻게 공짜 점심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줍니다. 양면시장, 공유경제 같은 경제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재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연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네트워크 권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도전하고 움직이는 그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금융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카드회사, 은행,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공룡이 되어버린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금융과 노동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각 파트별로 인상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정리해 볼게요. 파트 1. 변화를 몰고 올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를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죠.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두 경제 주체를 연결하기 때문에 양면 시장이라고 불려요. 양면 시장이 성립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하는데요. 한쪽 시장의 고객이 충분히 커져야 다른 쪽 시장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매일 공짜로 이용하죠. 왜 공짜일까요? 양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카카오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의 이득이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면 시장에서는 돈을 내는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예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말을 했지만 네트워크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는 광고를 많이 넣기 시작했고요. 구글은 최근에 구글 포토를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라고 메일을 보냈죠. 이렇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부 기업의 독점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앱을 깔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카카오에서 광고를 여러 개 띄우거나 채팅이 가능하려면 광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질 겁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놀면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노동과 소득 간의 비례 관계가 사라지는데요. 최소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면 소득은 네트워크에서 창출하는 거죠. 파트 1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공유하는 세상,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인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는 아마존의 예를 들면서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파트 2.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재편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업 사회가 되었어요. 기업 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의 철학이 됩니다. 우리의 롤모델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된 현상에서도 알 수 있죠. 기업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우리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죠. 우리의 행동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요.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컨텐츠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행위가 네트워크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행위가 되죠. 우리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네이버에 상품평을 남겨요. 상품평을 남기는 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나의 상품평이라는 데이터는 네이버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품평이라는 데이터는 나의 노동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네이버가 축적한 자본으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런 상품평이 노동의 결과물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반대로 이 데이터가 네이버의 자본에 불과하면 네이버는 그 대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자본으로 본다면 기업은 저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을 하게 되고 그 혁신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노동으로 본다면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품평을 작성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이 데이터 노동이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데이터 노동이라는 새로운 생산 양식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파트 3. 이제는 플랫폼 경제 시대다.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은 일반적입니다.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점점 모여들고 플랫폼 기업은 양면 시장이 되죠. 그런데 항상 독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멀티호밍이라고 부른대요. 여러 채의 집을 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죠. 또 쇼핑 플랫폼은 쿠팡이든 지마켓이든 같은 물건을 좀 더 싸게 공급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멀티호밍이 어려운 시장도 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신용카드처럼 두세 개씩 들고 다니지 않죠. 굳이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쇼핑몰을 거의 독점합니다.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서 싱글 호밍을 만든 거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큐레이션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했어요. 멀티 호밍이 어렵다는 건 후발주자가 나오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플랫폼 경제에 발을 담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멀티 호밍을 막아요. 다른 플랫폼으로 못 가게 막는 거죠. 멀티 호밍 플랫폼에게는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요. 싱글 호밍 플랫폼들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승자 독식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만리방화벽을 세웠죠.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다 안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도 안 됩니다. 이런 중국의 보호 아래 중국의 토종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중국의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 수가 7억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에서만 1억 2천 다운로드를 기록했대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엄청난 플랫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트 4. 모든 것을 연결하려는 플랫폼의 도전. 플랫폼 기업들은 요즘에 네이버페이, 쿠페이, 쓱페이, 스마일페이 이렇게 자신들의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카카오와 토스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 데이터가 강점인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금융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금융사업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그렇다라는 예측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은행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요.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서로 협업해서 은행 중심의 미래인 진화한 은행, 새로운 은행이 생길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잘하는 영역 쪽으로 제휴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플랫폼 기업이 기존의 은행을 제치고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더 플랫폼으로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5. 네트워크가 만드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마무리를 하는 5번째 챕터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네트워크가 낳은 새로운 권력,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노동력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인데요. 굉장히 혁신적인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금융에는 금산 분리가 있죠.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가 분리되는 그런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의 힘이 금융보다 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 간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업 분할을 제안하는데요. 커져버린 플랫폼 기업을 쪼개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파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할을 권고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 작은 신생 기업들을 배제하고 사들이고 아예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니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인공지능 감사 제도인데요.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먼저 추천하도록 조작한 거죠. 네이버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2020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죠. 또 데이터를 독점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 시장을 만든다거나 데이터를 기업 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데이터 주권을 가진 소비자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네트워크 소득세라든가 로봇세라든가 데이터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요.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회는 항상 기술의 발전보다 느리게 발전한다고 하죠.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쪽의 입장에 설 것인지,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계속해서 촉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기본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또 표가 적절하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되게 쉽더라고요. 읽다 보면 알던 개념이 다시 정리되고 또 모르고 있던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게 돼서 좋았어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